쌍자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5년 만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A31인가 라고 하는, 저는 아주 진짜 신제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효도폰이라고. 효도하기 위해서 효도폰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주 용량도 많아졌고 64기가인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제가 기존에 16기가 쓰다가 좀 많아졌거든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생산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간단히 좀 써본 거를 제가 영상으로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언택트, 재택근무 요게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굳이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본사를 이제 서울이나 집값 비싼데 판교나 분당에 둘 필요가 없을 것이고, 큰 사옥이 거대한 사옥이 필요 없다. 요거를 이제 자각하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래서 이 서울의 이 지리적 메리트라던가 대기업 본사들이 이 3대 업무지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종로, 여의도, 어디야 또 강남 이렇게 해서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지리적인 모임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또 들어요. 종로나 종각 요 일대 가보면은 1층에 막 공실들이 많고 요새 이렇죠.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일본의 예를 보면요. 이제 인구가 줄어.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해. 그러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모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는 곳으로 몰려. 일명 컴팩트 시티. 몰립니다. 한국은 만약에 어떻게 될까? 정말 실제로 그래 비대면 언택트 재택근무를 해야 돼. 인지했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소수만 남겠죠. 소수만 살려서 얘네들만 데려갈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을 인원이 적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신경을 별로 안 쓰면서 멀리, 저기 아주 멀리 이렇게 데려다 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까요? 제가 되게 쉽게 풀어냈지만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클러스터 좀 들어보시죠. 이게 무리짓기입니다. 무리짓기. 무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허딩이라고도 하는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허딩, 이게 뭐냐면 군집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모아서. 혁신 산업들일수록 지리적 집중이 강합니다. 요거는 미국 사례예요. 혁신 산업일수록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던가 요러한 것들, 순간 떠오르는 어떤 소수 인재들의 창의력이라던가 기획력, 요런 걸로 승부를 보는 혁신 산업들일수록 지리적 집중이 강하게 일어나요. 얘네들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창의력이라던가 어떤 그런 모였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더욱더 소수의 사람들일수록 그들을 더욱더 집약해서 여기에 가다 놔야 돼. 소위 말해서 가다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 생각은 오르는 지역만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굳이 서울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 요것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남과 같은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의도 같은 금융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인구가 50만, 60만 이상 되고 100만 만약에 넘어간다라는 광역시급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입지가 좋고 클러스터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 언택트 재택근무 요게 늘어난다고 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래 필요 없네 해서 이 본사들은 예시들을 몇 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다 팔아버리고 지리적 집중이 약하게 일어나서 인구가 주니까 이리고 생산 가능한 인구도 점점 주니까 집값이 하락할 거다. 이런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 한국 주식이 안 좋다 이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사야 된다. 물론 미국 주식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 계산하고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 대충 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면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작업을 해서 사면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어떠한 국가의 주식들이라도 사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약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외국어 영역, 외국어 영역의 토익 시험에 여파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선진화돼 있고 뭔가 달라. 그래서 계산 안 하고 그냥 사면 오를 것 같아. 요게 저는 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봐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승리 자산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S&P 500 다우지수 보시면 10년 그냥 가요. 10년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박스피잖아. 박스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지수만 보고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건 생각하는데, 레이 달리오가 상당히 좀
본받을 혹은 뭐 이렇게 좀 차용할 만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10년 단위로 1920년대, 30년대 이때 때부터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뭐 골드, 채권, 뭐 스탁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군을 다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케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케이드.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데케이드. 10년 단위로 봤을 때 2연속, 3연속 승리 자산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금이 뭐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승리 자산이었어. 10년 동안 금을 샀으면은 승리했어.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 쭉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러한 뭐 패턴에 의해서 미국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라 아무런 계산 없이 사는 활동이 미국 주식을 입문하는 주린이들 사이에서 좀 일어난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산 없이 그냥 뭐 PBR 뭐 이런 거 전혀 볼 줄 모르고 그냥 이제 배당 주니까 유명한 주식이니까 사는 행동은 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뭐냐? 한국 주식 팔고 미국 가야 된다? 저는 2020년대에 이머징, 한국 이머징이잖아요, 사실.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주식이 생각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과거 10년 동안 쩔이었잖아. 2017년, 뭐 이런 해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바보였습니다. 지수는 거의 바보였어. 대대상승장이라고 할 만한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무려. 그러면 2020년대는 제가 봤을 때는 꿈에 2500포인트를, 꿈에 2500은 꿈까지는 아니지만, 꿈에 3000포인트도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갈 것 같아요. 3000포인트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에서 이 대중들이 너무나 한국 주식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아요. 특히나 제가 딱 생각나는 게 한 2012년, 14년 요 시즌에 이 부동산, 특히 서울 부동산을 보는 듯한 느낌을 한국 주식에 대해서 전 최근에 좀 받고 있어요. 지수가 오름에도 사람들은 이건 유동성이야. 이건 펀더멘탈이 약한데 그냥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는 거 하고 좀 믿지는 않더라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2020년대에 승리 자산이 한국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서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는데 뭐 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주변을 대신 좀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어떤 비관론 그리고 약간 한국 주식만 하고 미국 주식을 안 하면 약간 생각하는 쟤 약간 찐딴까 약간 그러한 심리를 이 밑바탕으로 봤을 때 향후 10년간 한국 주식이 지금 거의 그러니까 투표로 하면 한국 주식이 그렇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인기는 자산이 아니야. 인기는 자산이 아니고 물론 약점도 있어요. 약점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시즌일수록 더욱더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의견들 남겨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 쌍자본.